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 그 산업의 기반인 철강, 그리고 첨단 산업의 필수 요소인 국가 표준 체계에 이르기까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눈부신 산업 발전을 일궈낸 그 전반의 과정에는 언제나 김재관 박사가 있었다. 대한민국 제1호 유치과학자이자 한국표준연구소 초대 소장, 자동차 차관보로 불렸던 그의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기적과 함께 독일 뮌헨에서 시작된다. (1964년 12월 6일) 국민 절반이 굶주리던 시절, 박정희 대통령은 차관을 빌리기 위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서독을 방문했다. 일정을 마친 박정희 대통령은 떠나기 전날 뮌헨의 한 호텔에서 조찬회를 열어 유학생들을 초대했다. 유학생 일행은 일제히 한 명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김재관이었다. 그의 손에는 책자가 들려 있었다. 대한민국 산업화와 포항종합제철의 시작, 바로 한국의 철강공업 육성 방안이었다. 독일에서 오로지 고국만을 생각하며 준비한 계획안, 그 책자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건넸다. 박정희 대통령은 벅찬 마음으로 김재관 박사의 손을 잡고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대한민국 산업발전 역사에 한 획이 그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2년 뒤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키스트를 설립하면서 김재관을 불러들였다. 뮌헨에서 만났던 36세의 독일 유학생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그는 키스트의 제1호 해외 유치과학자 18명 중 한 명이 된다. (1969년 5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은 종합제철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재관은 제철소 건설 방식, 규모, 제철 설비의 특성 등을 직접 브리핑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1969년 6월 종합제철 건설 전담반이 구성된다. 연구위원회의 핵심은 김재관이었다.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종합제철 계획안 작성이 오로지 그에게 달려 있었다. 김재관은 종합제철소를 계획하며 한국 산업의 100년을 내다보았다. 당시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중기계, 자동차, 조선산업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종합제철소 계획에 거침없이 담아나갔다. 1969년 5월 22일 김재관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한국 종합제철 사업 계획안을 보고했다. 뮌헨에서 대통령에게 한국의 철강공업 육성 방안을 건넨 지 4년여 만이었다. 이 계획서는 포항 종합제철의 씨앗이자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의 첫 신호탄이 된다. (1969년 11월 19일) 대일 청구권 자금이 걸린 포항제철소 건설에 관한 한일 양국 간 차관 협의가 진행되었다. 기술적 타당성을 맡은 김재관의 기술팀 회의는 2시간이 넘게 진행되었다. 일본 측은 김재관의 제철소 안에 대해 조목조목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특수강 제작 능력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김재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분노했다. 김재관은 일본에게 밀릴 수 없었다. 여기서 밀리면 대한민국의 철강 산업, 그리고 대한민국의 산업화가 실패할 수도 있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김재관은 사임서를 냈다.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이느니 사임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신뢰한 한국 유일의 철강 전문가인 김재관이 사임할 경우 제철소 건설 계획이 향후 어떻게 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김학열 부총리가 김재관의 사표를 극구 반려하고 그를 겨우 설득했다. 일본과의 협상을 다시 시작한 김재관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다. 특수강 영역까지 확보되지 않으면 한국 철강 산업에 미래가 없다고 보았다. 김재관은 해박한 지식으로 일본 측의 주장을 무력화시켰다. 일본은 한국의 김재관과 같은
세계적인 철강 전문가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결국 김재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세계은행으로부터 거부당했던 사업계획 타당성을 김재관과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키스트가 성공시킨 것이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방산업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서는 중공업이 필요했다. 김학열 부총리와 최영섭 소장은 키스트의 김재관 박사를 불러 중차대한 일을 맡긴다. 김재관은 해리최, 이경서, 남준우, 김운철 박사와 함께 한국 기계공업 육성 방안 보고서를 작성했다. 4대 핵심 공장인 주물선 공장, 특수광 공장, 중기계 공장, 조선소를 중점적으로 건설 육성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였다. 이후 김재관은 대한민국 중공업 정책의 초석이 되고 산업화의 기반이 되는 역사적인 보고서를 책임지고 준비하기 시작한다. 중공업 발전의 기반이 바로 그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산업화의 성공을 가져온 대한민국 100년의 설계도가 마련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김재관 박사가 있었다. 중공업 정책에 조선업이 포함된 건 김운철과 김재관의 역할이 컸다. 전 세계적으로 조선소가 부족했고 한국은 퇴역한 군인들의 일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의 일자리로 대형 조선소를 만들자고 했다. 배의 설계는 김운철, 거기 들어가는 강제의 설계는 김재관이 담당했다. 이미 포항 종합제철 설계 때 조선산업을 계획하고 후판 생산까지 계획 안에 포함시킨 김재관이다. 김재관과 김운철은 1970년 조선공업진흥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토대로 정부는 1971년 조선 입국을 선언했다. 이어 1973년 3월에는 김재관 박사가 책임을 맡고 김운철 박사가 준비한 장기 조선공업 진흥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육성정책 초기에 상품 판매, 차관 도입부터 종합적인 기술 도입과 산업계획 전반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획기적인 청사진이었고 대한민국 조선산업 성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1969년까지 외국의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김재관은 과학기술부 장관을 만나 대한민국 고유 모델의 국산 자동차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고유 모델 자동차가 없는 국가는 궁극적으로 고유 모델을 보유한 국가나 회사의 하청업체로 머물다 결국 흡수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자동차 산업이야말로 기계, 철강, 화학 등 핵심 제조 산업을 발전시킬 종합산업이자 고용, 수출, 국방의 기반이 되는 핵심 산업이라고 보았다. 장관의 반응은 냉랭했다. 김재관은 물러서지 않았다. 1970년 1월 누구의 지시도 도움도 없이 표준형 차체 개발 사업 기획서를 내놓았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은 중공업 정책에서 제외되고 만다. 실현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김재관은 포기하지 않았다.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은 중공업 정책 전체를 추진할 중공업 차관보 자리를 신설하고 김재관을 발령했다. 김재관은 자동차 고유 모델 정책을 성공시키고야 말겠다는 비장한 결심을 한다. 바로 대통령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흔쾌히 면담 요청을 받아들였다.
대통령은 누구보다 김재관을 신뢰하고 있었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관 박사의 자동차 고유 모델 정책을 받아들인다. (1973년) 김재관이 작성한 장기 자동차공업 진흥계획에 따라 자동차공업 육성공고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당시 3대 자동차 제조사였던 아세아 자동차, GM코리아, 기아산업 모두 상공부의 제의를 거절했다. 김재관은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로 현대자동차 정세영 사장을 불러들였다. 그러고는 우리도 국산 자동차를 개발해야 한다며 정세영 사장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현대의 경영진은 이구동성으로 반대했다. 위험이 너무 큰 사업이었다. 얼마 후 정세영 사장은 정주영 회장과 함께 다시 정부 종합청사를 찾았다. 형제는 김재관의 확고한 믿음과 설득에 큰 용기를 얻었다. (1976년) 정식으로 출시된 포니는 출고되자마자 내수 시장의 50%를 석권한다. 1978년 장기 자동차 공업 진흥 계획의 목표였던 연간 5만 대를 3년 만에 달성한다. 모든 것이 김재관의 구상대로 맞아떨어졌다. 한국이 그 당시에 고유 모델 정책에 기반하여 자동차 산업 독립을 이루지 못했다면 지금과 같은 자동차 산업 발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바꾼, 아니 세계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바꾼 정책이었다. 또한 김재관의 예상대로 자동차 산업의 발전은 철강, 기계, 국방 산업을 발전시키고 한국 곳곳의 도로를 확장시켜 산업화를 앞당겼다. 김재관은 끊임없이 그 다음을 생각했다. 당시 쌀을 사고 팔 때 사용하던 돛박의 크기가 쌀가게마다 제각각이었다. 돛박을 속여 팔지도 모른다는 불신, 이것은 당시 국민 경제의 크나큰 문제점이었다. (1974년) 국립공업표준시험소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재관은 미국의 원조를 기반으로 한국표준연구소의 설립을 주도하고 초대 소장이 되었다. 미국 타당성 조사단의 보고서는 장차 설립될 한국의 국가표준기관을 2차 표준기관으로 설정하고 2차 기관이 갖춰야 할 장비를 위주로 추천했다. 그러나 김재관의 생각은 달랐다. 미국 조사단 책임자인 스티븐 파이저 박사를 찾아가 설득했다. 한국의 가능성을 본 파이저 박사는 한국표준연구소를 1차 표준기관으로 설립하는 데 동의했다. 김재관 박사가 1차 표준기관을 고집하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중공업, 자동차, 전자산업 모든 분야에서 일본이나 미국 표준기관의 교정을 받아가며 어렵사리 그들의 기술을 따라가야 했을 것이다. 국가표준의 중요한 예로 시간이 있다. 1978년 이전까지 한국에는 한국 시간이 없었다. 시간 표준을 확립하지 못해 일본 방송국에서 울리는 시보를 받아 사용했다. 김재관은 이런 상황이 매우 부끄러웠다. 우리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산업화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였다. 이웃 국가의 시간을 빌려 쓰는 상황에서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가장 먼저 원자시계 2대를 확보해 국제 원자시 1초를 구현하고 미군의 도움을 받아 협정 3개시를 맞춤으로써 시간과 시각의 국제 시간 표준을 모두 확립할 수 있었다. 드디어 대한민국의 시간을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표준 시간의 구현과 질량, 거리 등 초정밀 측정 표준의 수립은 중공업 기반의 산업화를 넘어서 정밀, 정확, 첨단이 생명인 첨단 산업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었다. 김재관은 국가의 국가표준 수립 의무를 아예 헌법에 못 박기로 결심한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표준연구원을 떠난 뒤에도 김재관은 국가표준을 헌법에 명문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갔다.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 1980년 10월 27일 전두환 대통령이 공포한 제5공화국 헌법 제9장 경제 제127조 2항에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라는 국가표준헌법 조항이 세계 최초로 명문화된다. 김재관은 키스트에서 한국종합제철산업을 일으켰고 중화학공업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를 무기개발과 긴밀하게 연계시킴으로써 국방산업의 획기적인 성장을 가능케 했다. 또한 상공부 중공업 차관보로서 초기 중공업 정책을 직접 책임지고 추진하여 대한민국 산업화의 불꽃을 지폈으며 고유모델 자동차 정책을 실현시킴으로써 대한민국 산업화의 큰 그림을 완성했다. 그리고 그를 믿어주는 박정희 같은 지도자, 그의 비전을 알아보고 호응한 정주영 회장과 같은 기업 영웅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일으켰다. 김재관은 한국의 철강, 중공업과 국가 표준의 발전을 위해 평생을 노력했다. 과학자로서의 그의 뜻과 정신은 한 국가의 미래를 바꾸었다. 대한민국을 사랑했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살았다. 그가 만든 산업과 과학 발전의 불씨는 지금도 훨훨 타오르고 있다.